네, 안녕하세요. 서초구 세무 메타버스 텍스테이션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보신 세무 고민 어떤 건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26년 9월에 입주 예정인데 분양가가 한 2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남편분과 아내분이 어떻게 나눠 갖는 게 좋을지,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남편 이름으로 우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편분은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시고 아내분은 소득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세요. 퇴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질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10년 정도 거주 시 나오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10년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종부세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양도세도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찾아주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알아봐야죠. 근데 지금 기준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의 계산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주택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얘기가 좀 쉬워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하다못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 기준시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 가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그 설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3%가 올라간다, 이런 식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예측선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분양권 상태잖아요. 분양권 상태니까 26년 9월에 입주 예정이면 지금은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질문 주신 분의 세대의 주택수랑 그 타주택의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제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측할 수 없다는 점. 가액을 알 수가 없는데 기준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점. 10년 정도 그래서 거주할 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얼마가 나올지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특례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 종부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내에 제도가 변경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예측 불가능합니다. 물론 부부 공동명의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양도소득세도 10년 후에 양도한다면 어차피 이게 인별과세니까 비과세 상태든 과세 상태든 간에 세금은 무조건 분산했을 때 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다만 전제는 이제 미래 분양가보다 양도가액이 높다는 전제인데, 당연히 여기 방배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10년 후에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명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확정을 못 짓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현재 이제 명의 기간이시래요. 명의 변경 기간인데 계약금 20%에 해당하는 5억 정도만 납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까 분양가 25억이라 했으니까 5억 정도 계약금 넣은 게 맞겠죠. 그 다음에 현재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랑 중도금 및 잔금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우선은 계약금 넣은 상태, 지금 20%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5억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빠지시는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지금 5억 원이니까 지분 50%를 주면 2억 5천을 증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분양권 증여하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2억 5천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 프리미엄을 계산 안 했잖아요. 이 지금 방배가 분양가 지금 25억에 지금 당연히 이게 거래될 거라고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에는 프리미엄이 지금 머금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프리미엄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 많겠죠. 왜냐하면 이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몇 프로예요? 1년 이내 77%, 1년 지나면 얼마예요? 66%나 엄청나게 고율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나오니까 거래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겠죠. 아니면 그 프리미엄을 제대로 신고한 신고가액이 많이 없거나. 어쨌든 지금 프리미엄이란 것도 원래 넣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모든 국세청의 홈택스의 질의응답 예규에는 다 적혀 있어요. 분양권 입주권은 계약금과 그 당시까지 납부했던 중도금,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무조건 3개 더해서 계산해야 된다. 자, 그럼 프리미엄 계산 어떻게 하냐? 사실상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 거기서 프리미엄을 발췌해와서 계약금이 5억 원 냈잖아요. 그럼 50% 지분을 준다. 그럼 2억 5천 플러스 프리미엄이 원래 여기가 형성되어 있는 게 15억이다. 그럼 15억의 프리미엄의 50%가 얼마예요? 7억 5천. 그래서 2억 5천 플러스 7억 5천이니까 10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프리미엄을 사실상 세법상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많죠. 지금처럼 전매 제한이나 아니면은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으니까 거래 자체를 많은 분들이 안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거래 이렇게 증여하더라도 프리미엄이 포착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증여라는 경우는 이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거나 그 프리미엄을 포착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프리미엄을 가져다가 써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혹시나 받는다 보면,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이 증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명의 변경 기간 이후에는 공동명의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 주신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시점에 이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중도금 때는 공동명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잔금 후에, 준공 후에 명의, 공동명의가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기간이 좀 남았을 때 그런 변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뭐 만약에 준공되고 나서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사실상 준공 이후에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한번 내고, 그 다음에 그 주택에 대한 일부 지분을 증여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떤 꼴이 되겠어요?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 주택 시가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취득세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완공되고 나서는 거래가 또 펼쳐질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프리미엄은 15억 원이 아니라 25억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지분 자체가 아주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변동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중도금이나 잔금 남았을 때 증여 이슈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땐 결국 프리미엄의 차이다. 그리고 중도금이 이래 진행이 된다고 쳐봐요. 그럼 중도금도 결국은 증여 재산가액이 얹어지기 때문에 10년간 부부간에 6억 원만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계약금이랑 중도금 얼마인지 그런 것들 따져서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도 드립니다. 거기다 사실 하나 더 나아가요. 지금 엄청 복잡해지는데, 그 중도금이 대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대출을 그러면은 이 배우자가 승계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무사님 뭘 모르네. 그거 다 주채무자 있고 연대 채무자 있다.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은행에서 주채무자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연대 채무자로 해요.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럼 채무 인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세법은 실질입니다. 그 채무를 결국 누가 변제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채무 부분만큼 중도금으로 납부한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채무가 승계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자를 냈다. 배우자가 그 지분 받고 나서 자기가 이자 낼 수 있잖아요. 주채무자는 이 사람이지만 내가 이자를 낼 수도 있다고요. 거래상, 그 계좌상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건 은행 관련된 거래 내역이고요. 세법은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그 서류만 보면서 연대 채무자인데 무슨 채무 승계냐, 말이 되는 소리라. 그거는 아무것도 세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인데, 실무에서 절대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 세법에 대한 국세청 관련된 이 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과세요. 그거는 서류고요. 서류는 저희랑 상관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 이름으로 냈는데 그 채무에 대해서 이 변제를 대신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돼 있어요. 채무 변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점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뭐 증여세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 프리미엄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출금 누구 거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또 증여세니 양도세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채무를 승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얼마라고요? 1년 이내 77%, 2년 이내 66% 단일세율이에요. 거기다 프리미엄 얹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서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전제 조건에서 어떤 답을 내린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공동명의를 하려면 저도 그 다음에 배우자도 집값의 반을 마련했다는 증빙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적은 아내에게 증여세 이슈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지분 설정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자, 여기서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지금 계약금 상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50%를 줬다고 쳐봐요. 근데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20억이 남았잖아요. 20억이 50%면 얼마예요? 10억이죠. 그 배우자가 10억을 낼 여지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증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집값,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계약금 증액했을 때만 조사하지 않죠. 그럼 중도금 냈을 때마다 이건 어떻게 냈느냐. 지분이 5대5인데 그럼 각자 5대5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냈었냐. 어떻게 냈냐. 냈던 거래 내역 갖고 와라. 계좌이체 내역 갖고 와라. 채무를 승계받았다. 그럼 채무 승계받은 것에 대한 이자 내역 갖고 와라. 되십니까? 이걸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배우자분의 소득이 한 1,500만 원 정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50%를 줘버리면 결국은 분양가가 25억인데 프리미엄은 지금 차치하더라도 프리미엄 0원이라고 할게요. 12억 5천만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과연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왜냐면 배우자분이 소득이 높지 않아서 대출이 지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출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대출에 대한 변제 능력이 정말 있었을 것인가 라고 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억의 반절 12억 5천에 대해서 이율 4%로 한번 계산해 보시죠. 연이자 얼마죠? 연이자 4천만 원이 넘습니다. 4천만 원을 과연 1,500만 원 소득을 가지신 분이 변제했다?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의 50%를 주는 거는 증여는 아주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부모와 아이 2명인 가족이래요. 4인 가족이셨군요. 실거주로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10년 이상 거주할 목적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활용. 그래서 제가 1세대 1주택자 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제 조건에 말을 안 했지만 10년 이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1세대 1주택자는 8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어서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예측 가능하겠다. 1세대 1주택자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앞으로 집에 대한 세금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떤 세금을 말씀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도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10년 이후에 이 주택이 뭐 50억이 팔릴지 60억이 팔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10억 차이가 얼마나 나냐? 10억 차이에 대한 세금이 4억 9천 정도 날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에 따라서 세액 안내가 엄청나게 큰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가액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도소득세가 10년 이후의 가격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바로 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이게 발생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이 좀 더 유리한데, 추후적으로 지분을 아까 말씀대로 50%나 줬는데 10년 이내,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있는데 집에 대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이 불가능하다,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왜 불가능하냐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증여를 50%를 해버린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 해서 모든 이제 분양금의 50%, 12억 5천만 원에 대한 소명이 안 돼서 추후적으로 언제 증여세 세무조사가 일어나서 증여세 추징을 받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증여세라는 게 미정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증여하고 나서도 두려움에 떠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25억이 분양가니까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한다면 20% 정도 주면은 쭉 완공 때까지 얼마예요? 5억 원 정도 주는 거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알아두실 게, 지금 이 20%를 주게 되면은 5억 원에 대한 20%니까 1억 원만 주신 꼴이 됩니다. 왜냐면 추후에 중도금 부분을 낼 때마다 그게 중도금의 납입기한이 되고 납입을 할 때 증여를 해주는 거니까, 증여 포인트가 지금은 24년 10월 달이지만 앞으로는 언제 시점에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26년 9월에 입주 예정이니까 26년 9월에 잔금을 또 얼마 치르실 거잖아요. 그 시점마다 증여 포인트가 달라지는데, 그 증여 시점마다 얼마의 증여가 될 건지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변수의 예측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증여를 5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1억 원이고 시점마다 달라진다. 왜냐하면 대부분 계약금 내고 중도금 6번 내고 잔금 1번 내고 이렇게 8회에 나눠서 분양금을 내기 때문에 이 거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아끼려다가 퇴직 후에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보료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다.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건보료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는 없애자는 추세, 그 다음에 건보료는 오르는 추세라고 하는데, 건보료 이슈를 어떻게 고려해야 될 것인가? 종부세는 없애자는 추세라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지금 약간 힘들어졌기 때문에 없앤 추세고,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이 막 타오르고 너무 투기장처럼 펼쳐졌다라고 하면 종부세는 다시 올라갈 게 자명하고요. 그 다음에 없애자는 추세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을 전국적으로 2020년도 가격으로 내리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거래가, 그 부동산 거래 그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를 안 했죠.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뚝 떨어졌어요. 2022년도 가격으로. 근데 23년 다음부터 24년, 25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24년까지 다시 서울 같은 지역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뭐 다른 지역은 좀 떨어진 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큰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방배잖아요. 서초구 방배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없애자는 추세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현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면 아마 이 공동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부담은 조금씩 더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건보료도 오른 추세. 건보료는 무조건 오른 추세예요. 더 내면 더 냈지 덜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지만 건보료는 사실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미래에 해당 주택에 대한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금액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 답변은 조금 제가 봤을 땐 틀린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결국은 추후 주택가격이 산정된 후에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가 되는 그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26년 이후 준공되고 나서 살펴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우선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는데 건보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4년 지금 기준으로는 살펴보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주변 아파트를 보면서 가이드를 잡으시겠지만 그 예측되는 방향이 너무 많아요. 그 기준점은 딱 이 경계선을 넘으면 피부양자, 넘으면 지역가입자 뭐 이런 경계선이 있을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비율까지 따져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 26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실상 거의 좀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저 같은 범인은 그런 것들은 못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피부양자 기준 자체가 부부 각각 재산과표는 5.4억, 그 다음에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미래에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건보의 기준이 한 번씩 바뀌어요. 결국 지분이 많은 남편분은 재산 요건, 그 피부양자 요건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초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분양가가 이미 24억인데 꽤 크겠죠. 그래서 재산 요건 충족되지 않으니까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지만 아내분은 그 지분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내년부터는 이제 가격이 공동주택 가격의 과표 기준점이 올라가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됐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비율 조정한 것이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이것도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20만 원 낸다 뭐 이 정도 금액을 매월 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래의 종합부동산세랑 한 번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걸 줄이는 게 지금 10년치 모았던 건보료보다 몇 배나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걸 맞추는 상황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 명의 변경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추후에 뭐 증여를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증여를 좀 비율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소액 증여하고 추후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증여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6억 원이잖아요. 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4년도 10월에 증여를 했고 2034년 10월 이후에 증여를 또 할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응용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부 다 좀 답답한 걸 다 말씀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예측을 해서 상담을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기준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답이 다 되지 않았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